안녕하십니까. 2017년 21회 물류관리사입니다. 물류관리론 문제,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물류관리론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전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더 어려워진 것도 없고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은 물류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늘 나오는 거죠. 물류관리론 시험에서 늘 나오는 게 물류가 뭐냐, 또 물류관리가 뭐냐 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상적 유통과 구분되는 물류는 마케팅의 물적 유통을 의미한다는 거 맞죠? 자,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물적 유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우리가 소유권의 이전을 갖다 의미하는 그 상적 유통하고 항상 구분합니다. 상적 유통이라고 할 때는 바로 소유권의 이전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고, 반면에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물자 흐름은 물적 유통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번에 물류 합리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은 소매 물가와 도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맞죠? 이 물류비라고 하는 것도 이제 기업의 비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물류비를 절감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물류 합리화는 상류 합리화에 기여하며 상거래 규모의 증가를 유도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물류 합리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 그 상류의 합리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상류 합리화 이런 용어는 거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처음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던 용어인데 출제자가 이런 용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류 합리화라고 하는 게 그만큼 매매를 촉진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류 합리화에 기여해가지고 상거래 규모를 갖다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물리적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물류관리의 목표는 노동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노동 투입을 절감한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되겠지만 그 노동 투입을 증가시키면 생산비가 증가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물류관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물류비 절감하고 또 한 가지 고객 서비스 개선에 있습니다. 항상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물류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 예컨대 물류 시스템을 갖다 구축한다, 또 물류정보 시스템을 갖다 구축한다고 할 때도 목표는 뭐예요? 역시 물류비 절감하고 고객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겁니다. 그 점 항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나온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물류관리의 진화된 기법으로서 참여 기업 간의 조정과 협업을 강조하는 참여 기업, 공급사설 간의 기업들이 있죠. 조정과 협업을 갖다 강조합니다. 콜래버레이션. 이거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죠? 공급사설 관리의 SCM입니다. 그래서 공급사설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너무 쉽게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맞는 걸 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물류관리의 역할 역시 어떤 물류관리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는데 그만큼 40문제 출제하려니까 보관은 보관 쪽으로 나갔죠. 화물운송은 그쪽으로 나가니까 범위가 좁아요. 좁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들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의 역할과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번에 상거래 결과로 발생하는 물류관리는 상거래 결과 발생하는 물류관리죠. 제품의 이동이나 보관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켜서 유통기능을 완결시키는 역할을 갖다 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죠. 물류관리가 상거래 결과 발생하는 물류관리가 제품의 이동이나 보관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요를 갖다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수요를 갖다 이건 맞죠.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키는 겁니다. 수요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시킨다. 그래서 유통기능을 완결시키는 역할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틀린 게 뭐냐고 하면 수요, 수요가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발시킨다고 했는데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번에 형태 효용은 생산과 관련이 있죠. 이건 맞죠? 근데 시간과 장소 효용은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아니죠. 이게 바로 물류죠. 시간과 장소 효용을 창출하는 게 물류죠. 그래서 보관하고 하역을 통해서 시간 효용과 장소 효용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 효용이 나왔는데 소유 효용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넓게 그냥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 효용이 물류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유 효용은 유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 효용은 생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물류비용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류활동을 효율화하고 나가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류비용은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 위해서 물류활동을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3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보시게 되면 물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간 균형 발전도 물류정책 기본법에 나와 있는 물류정책 기본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류 발전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교통체증의 증가로 이어져서 너무 엉뚱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모든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완화되는 거죠. 교통체증이 완화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자,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류 활동도 골고루 퍼지게 되는 것이고, 골고루 분산하게 되는 것이고, 분산하게 된 그만큼 뭐예요? 자, 여러 지역에서 교통체증이 감소하게 됩니다. 교통체증이 감소함으로써 생활환경은 좋아지는 거죠. 이걸 좀 틀리게 만드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틀리게 만드는 것도 지능적으로 그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게 이렇게 만들어야 이게 잘 낸 문제인데 너무 이렇게 눈에 띄게 문제를 낸 건 사실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5번에 물류활동은 판매 촉진을 위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라고 했는데, 자, 판매 촉진을 위한 고객 서비스 향상. 그러면 물류 비용의 절감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 수송과 보관과 하역 등 기능별 시스템화가 요구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시스템화 할 때는 항상 뭐예요?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물류관리라고 할 때 뭐예요? 통합 물류관리가 강조가 되고 있죠. 통합 물류관리 또는 전사적 물류관리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전체 최적화입니다. 지금은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최적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뭐예요? 자, 기능별 시스템화가 아니라 뭐예요? 전체적인 또는 전사적인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옳은 것은 자 3번입니다. 근데 이제 틀린 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눈에 띄게 아주 수준 낮게 만들어 놨는데 뭐 시험 보는 입장에서야 사실 뭐 좋지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좀 문제가 약간 좀 수준 낮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번도 그렇게 해서 답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공급자 관계 관리. 자,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CRM이 많이 강조가 됐었죠.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하는 CRM이 강조가 됐다가 이제 그래 들어와서 SCM, 공급 사슬 관리가 이제 중요시 되면서 CRM뿐만 아니라 SRM까지 강조가 되는 겁니다. 공급자 관계 관리예요. 우리가 흔히 물류를 정의할 때 어떻게 돼요? 공급자로부터라고 하죠. 그 공급자가 누굽니까? 원자재 공급자예요. 원자재라든가 부품 공급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물류에서는 항상. 그래서 이제 공급자 관계 관리라고 하고, 근래 들어가지고는 이 공급자 관계와 공급자와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긴밀하게 협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래 들어가지고는 공급자 관계 관리라는 표현 대신에 또 PRM이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가 뭘까요?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그래서 파트너 관계 관리라고 해가지고, 자, PRM이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공급자가 바로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자, 공급자 관계 관리, 전략 실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번에 SRM 솔루션입니다. 패키지 같은 거 있어, 프로그램 만들어져가지고 요새 이제 함께 활용이 되는 거죠. 솔루션은 도입 기업과 공급자 간 거래 프로세스의 자동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자,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하고 공급자 간 거래 프로세스의 자동화에 기여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SRM 소프트웨어를 도입해가지고 공급자와 사용 기업의 정보라든가 프로세스 흐름의 가시화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 맞죠? 그리고 흔히 SRM에서 중요한 그 공급자와 공급 사슬 관리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가시화입니다. 그 가시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SRM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3번에 SRM 솔루션은 내부 사용자와 외부 파트너를 위해서 다수의 부서와 프로세스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다는 거 봐주시고. 자, 4번에 SRM 솔루션의 운영을 통하여 공급자와 사용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통합됨으로써 모든 공급자들과 장기적인 협업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니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자, 모든 프로세스가 다 통합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공급자들하고 장기적인 협업관계를 갖다 형성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통합되는 게 아니라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제 각각의 공급자와 사용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가 통합되는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가 통합되는 건 아니고 이제 관계를 형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죠. 가지고 모든 공급자들하고 장기적인 협업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다. 그래서 모든 공급자들과 하는 말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SRM 전략 실행을 통하여 고객 중심의 대안을 신속히 제공하게 됨으로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맞죠? 원래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공급 사슬 관리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 관계 관리라고 하는 것도 고객 관계 관리 못지않게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번에는 그 중앙 집중식 구매 조직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 그 구매와 관련해 가지고 집중 구매하고 분산 구매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죠. 집중 구매와 분산 구매. 그래서 사실은 그 집중 구매와 분산 구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는 원래 보관 하역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보관 하역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던 건데 물관리론에서도 이게 또 출제가 되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구매 자체가 아니라 구매 조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집중구매라고 할 때는 뭐죠? 본사에 구매부서가 있어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가 뭐예요? 다 요청을 받아가지고 본사 구매부서에서 일괄 구매하는 거예요. 일괄 구매하니까 대량 구매하죠. 대량 구매하니까 그만큼 규모의 경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집중구매입니다. 그래서 집중구매라고 할 때는 자, 결국 중앙 집중화되는 거죠. 구매라고 하는 게. 중앙 집중화됨으로써 자, 구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분산 구매라고 할 때는 뭐죠? 각 부서마다 필요한 물자를 갖다가 뭐예요? 부서가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뭔가 급하게 필요할 때 빠르게 구매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 집중 구매하고 분산 구매의 차이점은 자, 보관하역에서 많이 나왔던 거니까 자, 거기에 초점 맞춰 갖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보시게 되면 구매를 한 곳으로 집중해서 구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수량 할인은 물론이고 뭐요? 배송의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배송도 대량 구매해가지고 배송하니까 싸게, 운송비가 싸게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구매 인력이 하나의 부서에 집중된다. 구매 부서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기능의 중복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편적으로 관료주의적 행태를 줄인다고 했는데 자 구매 한 곳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 집중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흔히 얘기해요. 뭐예요? 관료주의적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보편적으로 관료주의적 행태를 갖다 줄인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관료주의적 행태를 갖다 줄이게 되어 더욱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도 아니죠. 구매자와 사용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산 구매의 장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을. 분산 구매 조직의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집중 구매 조직의 장점이 아니라 분산 구매 조직의 장점. 관료주의적 형태를 갖다 줄인다는 거, 또 더욱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구매자와 사용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분산 구매 조직의 장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번에 다수의 공급업자 관리가 일원화됩니다. 본사 구매부서에서 담당하니까 일원화됨으로써 자, 개별 공급업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매 집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 부서 내 구매 경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자, 중앙 집중식 구매 조직 해갖고 나왔는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뭐 그냥 평이하게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뭐 지식을 알아야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제 5번 문제입니다. 사자물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사자물류 기업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사실은 뭐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사자물류 기업의 유형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전에 그 유형만 제시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형만 제시해가지고 이게 2004년 뭐 싶어서 13년도 넘었죠. 8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8회 시험에서 제4자물류의 유형에 대해서는 그냥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 없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까지 이제 구분한 겁니다. 원래 제4자물류의 유형해가지고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시너지 플러스 유형, 솔루션 통합자 유형, 그 다음에 거래 파트너 유형, 산업 혁신자 유형 해가지고 4가지가 있습니다. 관리 기반 물류 서비스 유형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4가지예요. 자, 시너지 플러스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시너지를 높인다는 얘기죠. 솔루션 통합, 거래 파트너, 산업 혁신자. 해갖고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자, 설명이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이번은 그 시너지 플러스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복수의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합하여 화주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죠. 자, 복수의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합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통합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솔루션 통합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자, 솔루션 통합자예요. 시너지 플러스가 아니라 자, 솔루션 통합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솔루션 통합자 유형이 복수의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합하여 화주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솔루션 통합자라고 해놓고 복수의 화주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자, 시너지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시너지 플러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시너지 플러스 해가지고 복수의 화주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이게 시너지 플러스입니다. 자, 3번에 그 거래 파트너라고 했는데, 거래 파트너는 자, 사내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류해가지고 자, 자회사로 독립시킨 다음에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했는데, 자, 이 파트너십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 파트너십은 원래 파트너니까는 뭐예요? 파트너니까 화주하고 서비스 제공자 간에, 화주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조정이나 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조정이나 통제 역할을 담당한 다음에 자, 공급망 설계라든가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거래 파트너 이용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산업혁신자 이용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산업혁신자 이용은 자, 복수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합한 다음에 자, 산업군에 대한, 흔히 산업군이 이제 영어 책에는 영어로 된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인더스트리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인더스트리 그룹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산업 그룹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산업 혁신자 이노베이터예요. 자, 산업 혁신자 유형이다 해가지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원래 이제 국내 교과서에는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국내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고 자, 외국에서 출간된 자, 외국에서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공급사설 관리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자,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좀 확인하시고. 근데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나왔으니까 뭐 당분간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더더구나 최근 들어와가지고 4자 물류가 매우 중시가 되고 있잖아요. 자, 3자 물류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4자 물류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자 물류에 대해서는 좀 더 꾸준하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3자 물류뿐만 아니라 4자 물류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모처럼 그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을 한번 꼭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관리 기반 서비스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없습니다. 없고 4가지 갖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 4자 물류 자, 신경 써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는 워낙 잘 나오는 거죠.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 ERP. 그래서 ERP와 관련해가지고 자,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ERP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죠? 과거에는 MRP가 먼저 나왔었죠. MRP 해가지고 이건 자재입니다. 머티리얼, 자재 소요 계획이에요. 그 생산을 투입되는 자재에 대해서 소요 계획을 세우다가 이게 좀 더 확대가 돼가지고 MRP2가 된 겁니다. MRP2라고 할 때는 자재뿐만 아니라 뭐요? 모든 제조 자원입니다. Manufacturing Resource.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뭐요? Manufacturing Resource 해가지고 모든 제조 자원이에요. 제조 자원까지 확대가 됐다가 지금은 전사적인 모든 자원을까지 확대가 돼서 나온 게 ERP입니다. 그래서 MRP에서 확대가 돼가지고 MRP2가 나오고 MRP2가 또 확대가 돼가지고 ERP까지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에 ERP 시스템은 기업의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생산, 마케팅, 회계, 재무 다 모든 활동이에요.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 이것뿐만 아니라 자금이라든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자금, 정보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RP입니다. 맞죠? 다음에 2번에 ERP 시스템을 갖다 운영하게 되면 전체 공급사슬의 가시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 ERP를 갖다 운영하는 거예요. ERP 시스템을 갖다 운영하게 되면 뭐예요? 자, 전체 공급사슬의 가시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ERP 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 생산, 공급, 고객 주문 등과 관련된 모든 기업 경영활동이에요. 이거 정보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이것이 바로 ERP다. 그 다음에 3번의 ERP 시스템은 생산 및 재고 계획, 구매, 창고, 재무, 회계, 기업의 모든 활동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 와서 인적 자원이라든가 고객 관계 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의 개별 시스템화가 아니죠. 개별 시스템화가 아니라 뭐예요? 전사적이에요. 전사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것도 눈에 확 보이게 답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시스템화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4번이 잘못됐습니다. 5번에 ERP 시스템은 책직 효과를 줄이고 공급사슬 참여자들의 효율적 물류 활동의 실행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공급사슬 관리에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이 모두 ERP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했을 때 바로 채찍 효과를 줄이고 그만큼 효율적 물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ERP 굉장히 잘 나오죠.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물류 서비스인데 이것도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물류 서비스 잘 나오죠. 그래서 물류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번에 물류 서비스의 품질은 고객이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것과 완료된 이후의 성과 간의 차이라고 했는데 제공받는 과정이 아니죠. 뭐요? 자, 고객이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자,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기대하는 것하고, 자, 기대한 만큼 뭐요? 기대한 만큼 나중에 이제 인지할 거 아닙니까? 인지가 바로 성과예요. 이 사이에 갭이 있게 되면 그만큼 이제 서비스 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서비스는 고객이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기대하는 것하고, 자, 물류 서비스가 완료된 이후에 성과 간의 차이 가지고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갖다 갭이라고 하고, 이걸 설명하는 모형을 우리가 서비스 갭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파라슈라만이라든가 자이스멀, 그 다음에 베리, 그 세 사람이 만든 서비스 갭 모형이 있죠. 그 서비스 갭이라는 게 뭐예요? 기대와 인식 간의 차이입니다. 또는 기대와 성과 간의 차이 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물류 서비스의 품질, 그러니까 서비스 품질을 갖다가 보통 서브퀄이라고 하죠. 서브퀄을 설명할 때 바로 그겁니다. 기대와 성과 간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물류 서비스의 거래 전 구성 요소,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거래 전 요소, 거래 시 요소, 거래 후 요소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 전 구성 요소는 자, 고객 서비스에 관한 기업의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고 기업에 대한 고객 인식과 그러니까 고객의 전반적인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3번의 운송 서비스는 자,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 그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바로 슈메네가 만든 거죠. 슈메네가 만든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2x2 매트릭스로 만든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뭐죠? 두 가지가 고객과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낮으냐 높으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한 가지가 노동집약도죠. 노동집약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높으냐 낮으냐 해가지고 이걸 결합시켜갖고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 네 가지 이용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서비스 팩토리가 있죠. 서비스 팩토리는 고객과의 상호작용도 낮은 거고 노동 집중도도 낮은 거예요. 둘 다 낮은 것이 바로 서비스 팩토리입니다. 근데 운송 서비스가 거기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운송 서비스는 서비스 팩토리에 포함됩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 4번에 고객 서비스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서 수익과 비용을 함께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적의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가 이 서비스의 개선하고 물류비용 절감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근데 아직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면 수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가지고 최적의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선행돼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5번에 기업들이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갖다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1번이 잘못됐습니다. 항상 서비스 품질이라고 할 때는 기대와 성과 간의 차이를 가지고 파악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효율적 공급사슬과 대응적 공급사슬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율적 공급사슬하고 대응적 공급사슬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목표, 제품 디자인, 재고 전략, 리드타임 초점, 그 다음에 공급자 전략 해가지고 다섯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차이점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물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거예요. 물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유통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유통관리사가 있어갖고 유통관리사도 제1과목이 유통, 물류, 일반이에요. 유통, 물류, 일반. 왜냐면 유통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물류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류 문제도 한 25문제 중에서 한 8문제 내지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던 거예요. 2015년도에. 2015년 3회 시험에 한번 유통관리사, 유통물류 일반에 나왔던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 외국의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외국에서 특히 그 공급 사슬 관리 교과서가 이제 국내에서도 몇 권 나와 있고 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 공급 사슬하고 대응적 공급 사슬인데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차이점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항상 자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효율적이다 이런 말, 또 경제적이다 이런 말 나오죠. 효율적 또는 경제적이다 이런 말 나오면 흔히 자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비용 절감. 효율적이다, 경제적이다 하는 말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응한다는 게 대응, 레스폰시브니스예요. 레스폰시브. 반응이라고도 해요. 대응적 또는 반응적이라고도 합니다. 반응적이라고도 번역한 책이 또 나오는데 반응적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고객 욕구에 대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객 욕구에 대응한다는 거니까 대응적 공급사들에서는 뭘 더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고객 서비스를 중시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비용 절감에 더 큰 관심이 있다. 비용 절감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대응적이라고 할 때는 고객 서비스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그런 점을 크게 차이점 부분을 보신 다음에 내용 보시게 되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목표가 있는데 목표라고 할 때는 자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신속하게 대응한다 그랬잖아요. 대응한다. 그럼 뭐예요? 대응적이죠. 대응적이죠. 최저 가격으로 비용 절감이에요. 그럼 뭐예요? 효율적이죠.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효율적 공급 사슬의 목표는 최저 가격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반면에 대응적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어때요? 자 대응적 공급 사슬의 경우에는 자 재고 품절이라든가 예컨대 시즌 말 가격이라든가 가격 할인 같은 거 있죠. 시즌 말에 가격 할인 같은 거 하잖아요.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최소화하려면은 뭐예요?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에서 볼 때는 자 효율적이니까 비용 최소화 맞죠? 이걸 달성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 성과를 극대화한다. 대응적 공급사들에서는 제품 차별화입니다. 고객 욕구를 적극 반영하는 거예요. 고객 욕구를 반영해가지고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모듈 디자인을 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자 재고 전략에서는 높은 재고 회전율과 공급사슬 재고를 최소화한다. 재고를 최소화해야만 재고 비용이 절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이 완제품의 안전재고를 유지한다. 안전재고의 목표가 뭐예요?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품절에 대응해가지고 안전재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드타임 초점인데 비용 증가 없이예요. 비용 절감이 중요한 거니까 비용 증가 없이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게 목적이고 이건 고객 서비스가 목표니까는 뭐예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고객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용이 증가되더라도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거. 이게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자 전략 해가지고 역시 비용과 품질에 근거한 공급자 선택입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고객이 중요하니까 속도, 유연성, 신뢰성, 품질에 근거한 공급자. 차이점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항상 무작정 외우시지 마시고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비용 절감, 대응적이라고 할 때는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거 감안해갖고 차이점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유사한 문제가 이렇게 해서 두 번 유통에 나왔던 게 또 물류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공급사슬 관리 교과서가 이제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권인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된 것도 번역된 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뭐 주먹구구식으로 일본 책 뺏긴 거 이런 데서 많이 출제가 됐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최근에 물류 경향을 반영해가지고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럼 이런 내용들은 또 나올 겁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A상사의 입출고 자료이다. 6월 9일에 제품 25개를 갖다가 출고할 때 25개입니다. 자, 선입 선출법, 자, first in, first out로 계산한 출고 금액과 후입 선출법, last in, first out로 계산한 출고 금액의 차이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초보적인 얘기죠. 자, 선입 선출이 뭐 뜻만 보시면 돼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는 거죠. 그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고 하면 먼저 6월 2일 거 10개가 있었죠. 25개니까 그 중에 10개. 10개 곱하기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피포로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될까요? 10개 곱하기 10,000원이죠. 10,000원. 더하기. 그 다음에, 10개 나갔으니까 15개가 필요하죠. 여기서 15개가 나갑니다. 15개. 15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개 곱하기 30,000원이죠. 더하기 15개 곱하기 30,000원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피포로 계산하게 되면, 자, 32,500원 나옵니다. 32,500원 나오죠. 그 다음에, 리포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리포로 하게 되면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자, 나중에 들어온 거 20개가 먼저 나가죠. 20개 곱하기 30,000원입니다. 20개 곱하기 30,000원 나가고
더하기 이제 5개 더 나가면 되는 거죠. 5개는 과거에 들어온 거. 거의 5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개 곱하기 10,000원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뭐냐? 이거 개념 물어보는 문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구하게 되면 자, 차이가 얼마냐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35,000원 나옵니다. 32,500원, 요거 35,000원. 차이가 얼마죠? 2,500원이죠. 이렇게 해서 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개념 물어보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기업 소모성 자재, 우리가 MRO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MRO가 뭐죠? 자재인데 이거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자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산을 직접 투입되는 게 원자재 아니에요. 원자재 부품 이게 아니라 기업의 자, 메인트넌스 유지. 자, 메인트넌스예요. 유지. 그 다음에 R은 리페어입니다. 리페어. 보수예요. 리페어, 보수. 수리, 보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입니다. 운영. 그러니까 근데 뭐 회사 업무를 진행하려면 뭐 복사용지도 있어야 되고 사무용품도 있어야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예컨대 뭐 기계를 갖다가 유지하려면은 뭐 윤활유를 갖다 넣어준다든가 윤활유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갖다 소모성 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가 아닙니다. 직접 투입되는 원자재가 아니라 소모성 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MRO의 주된 구매 품목은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원자재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데 관련된 이런 자재예요. 생산활동을 지원하는데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MRO 사업자는 구매 대상 품목을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 참 무시하게 만든 얘기죠. 자, 구매 대상 품목도 표준화해야죠. 당연히. 그래야만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표준화는 아주 필요적인 전제가 되는 거죠. 자, 4번에 MRO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신뢰성 있는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MRO 사업자는 공급업체별로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구축한다? 아니죠. 뭐 틀린 내용 다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메인트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건 4번입니다. 자, 구매자에게 신뢰성 있는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대상이 되는 게 자, 소모성 자재라는 거. 그래서 직접 생산에 투입되는 자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은 SCM 기법 중 하나인 CPFR이 뭐죠? 콜래버레이티브 협력적 계획 예측 보충입니다. 리플레이시먼트.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협력적 콜래버레이티브예요. 협력적 계획 예측 보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SCM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SCM의 기법 해가지고 잘 나오는 게 CPFR라고요. 근데 CR도 있죠. 지속적 상품 보충 해가지고 뭐 CRP라고 하죠. 지속적 상품 보충 해가지고 공급자 주도 재고 관리하고 협업적 재고 관리가 있죠. 그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협력적이에요. 협력적이니까 뭐요? 협력을 먼저 해야죠.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를 갖다 구축한 다음에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전략적 지위를 맺는다. 장기적인 기반 하에서 전략적 지위를 맺는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협력 관계를 갖다 구축한 다음에 예측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공급 사슬 관리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먼저 1번에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배경 중에 하나죠. SCM이 필요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 그래서 공급 사슬의 지리적 거리와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SCM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2번에 기업 간 정보의 공유와 협업으로 채찍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SCM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채찍 효과가 점점 증대하고 있다는 것도 공급 사슬 관리를 필요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3번에 정보의 왜곡이라든가 아니면 제품 수명 주기의 단축도 대상이 됩니다. 배경이 되는 거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자, 4번에 제조기업들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단순 기능 제품의
대량 생산 방식을 추구한다. 요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수요자 욕구를 갖다 반영해가지고 요새는 다품종 소량 생산 아닙니까?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추구하면서 이걸 하려니까 또 더더구나 요새는 뭐예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있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다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이걸 추구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고객 욕구를 갖다 강조하면서. 그래서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강조가 되면서 더더구나 필요해진 게 뭐예요? SCM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죠. 4번이 잘못됐습니다. 5번에 기업 내부의 조직 기능별 관리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공급사수장의 기업들 간에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CM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정답은 필요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13번 다음 공급사슬 성과지표 중 고객에게 정시에 완전한 수량으로 손상 없이 정확한 문서와 함께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성과지표가 뭐냐고 했는데 원래 공급사슬의 여러 가지 성과지표 중에서 이제 인도 성과라고 그래요. 이런 건. 이 성과지표 중에서 인도 성과라고 합니다. 인도 성과라고 하는 것이고 인도 성과와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뢰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신뢰성. 그죠? 정시에 완전한 수량으로 손상 없이 정확한 문서와 함께 인도한다. 신뢰성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성의 지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완전 주문 충족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주문 충족률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완전 주문 충족률은 자, 이 주문 접수 건수에 대한 주문 접수 건수가 있겠죠. 주문 접수 건수에 대해서 정시에 완전한 수량으로 손상 없이 또 정확한 문서와 함께 인도된 주문 건수의 비율, 그거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주문 충족 또는 완전 주문 충족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Perfect Order Fulfillment 해가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인도 성과 중에서 신뢰성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완전 주문 충족률, 또 완전 주문 충족인데, 자, 총 주문 건수분의 요 건수예요. 요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해가지고 이걸 완전 주문 충족이다 해가지고 자, 중요한 인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나온 건데 그래도 이제 한번 나왔던 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번 문제는 택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산업의 환경 및 유통채널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가 이제 최근의 변화 추세니까 많이 뭐 신문이나 잡지나 뉴스에서 많이 보던 겁니다. 먼저 1번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O2O죠,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돼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O2O 상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핀 다음에 실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우리가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쇼루밍. 그래서 쇼루밍이라고 하는 뭐예요? 결국 오프라인 매장은 뭐예요? 쇼룸 역할밖에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이 쇼룸 역할. 그러니까 상품 전시장 역할이죠. 그래서 상품 전시장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물건을 살펴본 다음에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구매합니다. 배달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쇼루밍이 증가하고 있다. 반대도 있습니다. 리버스 쇼루밍 해가지고 반대예요. 이거는 제품은 온라인에서 살펴본 다음에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역 쇼루밍 해가지고 리버스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죠. 두 가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4번에 O2O 상거래가 이루어지려면 흔히 갖다 ICBM이라는 약자 쓰기도 하는데 요새는 뭐 더 범위가 넓어졌죠. ICBM 해가지고 IoT, 사물 인터넷, 클라우딩 서비스 있죠. 클라우드, 그 다음에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의 정보 통신 기술이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필요할 때 언제가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갖고 다 이렇게 뭐 주문한 다음에 뭐 구매하고 다 하지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안 합니다. 그냥 스마트폰 갖고 다 하죠. 이게 제일 편해요. 5번에 유통기업들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통채널을 옴니채널에서 다채널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채널을 갖다 우리가 멀티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티채널인데 지금은 멀티채널이 아니라 옴니채널로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옴니채널이라는 게 바로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거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갖다가 융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반품도. 근데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도 반품도 오프라인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결합돼서 나온 게 바로 옴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옴니를 갖다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세븐일레븐 같은 거 롯데 계열 그룹사들 있죠. 롯데는 유통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업들을 다 연계해가지고 옴니 채널.
그 롯데에서 물건 사게 되면 주는 그 까만색 비닐봉지, 거기에도 옴니라는 말, 옴니 세상,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 유통기업들은 지금 옴니 채널을 갖다 그만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멀티 채널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옴니 채널이에요. 앞으로 옴니 채널 관련해가지고 또 별도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번은 자, 성공적인 물류관리 실현을 위한 경영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판매와 생산 부문까지 총괄하는 물류 담당 임원, 그래서 CLO라고 합니다. Chief Logistics Officer예요. 그러니까 물류 담당 최고 책임자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는 CEO라고 하잖아요. Chief Executive Officer. 거기다 이제 마케팅 최고 책임자는 CMO, 정보 최고 책임자는 CIO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물류 담당 임원을 갖다 별도로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물류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다음에 이번에 그럼 구매 활동은 물류, 생산, 마케팅 활동과는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이게 아니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게 아니라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3번에 화주기업들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물류기업과 전략적 지위를 맺는 사례가 있다. 화주기업들이 물류기업과 전략적 지위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제3자 물류죠. 그래서 전략적 지위를 맺는다고 하면 이게 가장 이제 첫 번째 수준이 제3자 물류죠. 3자 물류에서 이제 4자 물류까지는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4번에 물류 환경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맞고요. 자, 생산 부문의 원가 절감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예요? 제3의 이익원 뭡니까? 물류 부문에서 원가 절감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자,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구매 활동이 물류나 생산, 마케팅 활동과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게 아닌 거죠. 자, 2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이건 너무 진짜 촌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문제 풀려고 공부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다른 것도 그런 문제 많았죠. 자, 물류 활동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수배송. 자, 수배송이니까 운송이죠. 자, 효용가치가 낮은 장소에서 높은 장소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자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맞고, 하역은 보관의 앞뒤 하역이 있는 거죠. 하역 그 자체로는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거죠. 각종 운반 수단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거, 또 보관 장소나 시설에서 화물을 갖다가 운반, 입고, 분류, 출고하는 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작업을 총칭합니다. 자, 3번에 보관이 물류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물류 관리의 모든 기능을 연결시키줌으로써 종합적인 물류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물류 활동이다. 이게 보관이에요. 자, 이거 바로 물류 정보 얘기하는 거죠. 물류 정보 및 관리 얘기하는 겁니다. 보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포장 그렇고 유통 가공. 뭐 아주 우리가 늘 물류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알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좀 틀리게 만들어도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면 재미없죠. 자, 16번 어쨌든 간에 3번입니다. 자, 17번은 가격 파괴형 소매 형태 중 직매입한 상품을 정상 판매한 다음에 남은 거 재고죠. 안 팔리는 비인기 상품이라든가 이월 상품을 정상가보다 싸게 파는 겁니다. 이런 건데 어디냐? 원래 이런 걸 처음에 팔 때는 이 회사에 창고 있잖아요. 창고를 일부 개방한 거예요. 창고 벽면을 개발해가지고 여기 길이 있으면 창고가 있다? 그러면 창고 벽을 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웃렛. 창고벽을 한 다음에 재고품 같은 거 싸게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는 뭐예요? 지금은 아울렛 매장만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죠. 이런 걸 아울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자, 이런 업체를 아울렛이라고 합니다. 자, 18번 2008년에 개정된 정부의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상에 물류비 과목 분류 중에 지급 형태별 구분입니다. 자, 지급 형태별 구분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자, 위탁 물류비하고 그 다음에 뭐 자가 물류비가 있죠. 자가 물류비하고 위탁 물류비 구분합니다. 자가와 위탁. 그리고 위탁의 경우에도 자, 세컨 파티 로지스틱스하고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 해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지급 형태별 물류비라고 할 때는 자가 물류비, 위탁 물류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조달한데 조달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조달 물류비, 사내 물류비, 판매 물류비, 영 물류비. 이건 뭐죠? 영역이죠, 이건. 영역. 나머지는 다 물류 영역을 얘기합니다. 영역별 물류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급 형태별 구분에 해당한다고 하면 자가 물류비하고 위탁 물류비 구분합니다.
자, 19번은 또 물리의 정의가 또 나왔어요. 앞에서 1번, 2번 문제도 물리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갑자기 또 물리의 정의가 나온 겁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다 물론.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물리는 물적 유통의 줄임말 맞죠? 물적 흐름을 의미한다. 오케이. 군사 용어인 병참이에요. 로지스틱스입니다. 자,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이 도입돼요. 판매 물류뿐만 아니라 조달 물류와 생산 물류, 회수 물류 다 포함하는 총체적인 물자 흐름으로 확대가 되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엔 물류관리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개념이 나오다가 지금은 또 아예 뭐예요? SCM으로 개념이 확대가 된 거죠. 첨단화되고 확대가 된 겁니다. 자, 디귿의 기업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물자 흐름을 시공간적으로 효율화하는 거죠. 가지고 계획, 집행, 자, 플랜, 두, C입니다. 플랜, 두, C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고. 자, 리을의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자,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에 대한 정의. 요거는 원래 물류정책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4개 다 맞습니다. 자, 뭐 물리에 대한 내용은 뭐 초보적인 얘기를 해도 늘 뭐 뺄 수 없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에 20번은 물비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물비 관리를 위해서 이제 물리비 산정 지침 만들고 그만큼 물리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데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물류 관리의 기본 척도로 활용된다. 물류 관리의 목표가 뭐예요? 물리비 절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물류 관리의 척도로 활용되는 거죠. 물류 활동의 계획, 관리, 실적 평가에 활용이 됩니다. 자, 물류비 관리 시스템 구축 자체가 이것만 구축하면 물류비를 절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물류비 절감을 위한 가장 전제가 되는 거죠. 물류비를 절감하려면 물류비 관리 시스템을 갖다 구축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물류비를 절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자, 물류활동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개선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맞습니다. 자, 물류활동에 대한 비용 정보를 파악하여 기업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비용 정보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원가 회계가 중요하죠. 관리 회계.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 아주 뭐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20문제 먼저 봤습니다. 20문제 봤지만 되게 느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난이도가 높거나 이런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사실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전문적인 얘기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관이나 화물 운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류관리론에서는 이제 그만큼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까 가장 초보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많이 나옵니다.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